오늘은 언젠간 반드시 떨어진다. 서울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올 초에 2018년 1월에 뭐 사회적으로 큰 열풍이 있었죠. 자, 이게 가상화폐라는 제도가 갑자기 이제 최고가 2,549만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 비트코인도 솔직히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단기간 기간에 워낙 급등을 했죠. 자, 이렇게 높게 치고 올라가니까 솔직히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한다고 난리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달 만에 3분의 1 가격으로 토막이 납니다. 자, 2월 6일 날 652만원으로 떨어지는데 1월 7일 날 2,549만원이었다가 2월 6일 날 652만원까지 떨어지죠. 자, 이 비트코인하고 제가 부동산, 서울 부동산하고 이제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옛날 튤립 그 거품을 좀 회자될 정도로 크게 몰렸던 이제 대표적인 거품 사례 중 하나였지만은 저는 이것도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다. 현재 시세 뭐 7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 뭐 적정가를 찾아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에 언론들의 형태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자친구는 1억 벌었는데 나도 비트코인 우울증. 비트코인 500원일 때 5천만원 투자한 남친. 일찍부터 비트코인 알아봤다. 1조 원 벌어들인 형제. 자, 인터뷰 중 30억 오른 비트코인 투자자 본 그알 PD의 반응. 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서 자, 단기간에 비트코인 뭐 우려, 뭐 거품 우려 이런 기사보다는요. 오히려 경제신문이나 보수신문에서 이 비트코인을 하라고 젊은 층도 부추기는 영향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뛰어들어서 손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았죠.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워낙 극단적인 사례고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가장 유사하게 볼만한 이제 상품 보면은요, 코스피 시세 변동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1800부터 20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박스피란 별명으로 참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크게 쏠려간 이유 중 하나가 이 코스피의 박스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스피를 벗어나고 이제 반도체주의 실적으로 자, 260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엄청난 급등이죠. 자, 그래서 260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자, 드디어 대한민국 주식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2000포인트를 뚫고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컸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보면은요, 2248포인트예요. 자, 2607포인트에서 2248포인트로 떨어진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코스피 급락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이 올해 소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플러스가 안 나고 거의 보합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있고 주식 하시는 분들, 펀드 하시는 분들 지금 다 난리 났죠. 자, 펀드만 하겠습니까? 뭐 연금저축이나 연금 펀드 이런 거 다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런데 코스피 2607일 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들의 보도가 어땠을까요? 자, 남북 리스크 축소, 코스피 3000 기대감 꿈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 코스피 3000 가능. 자, 꿈의 지수 3000 터치할까? 해외 IB 투자은행 7곳 중 5곳 한 곳 중씩 비중 확대, 역말 코스피 3000 전망도, 미 역제 어느며 북호재 3000 기대감 높아진 코스피. 자, 이거 경제신문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항상 있었어요. 주식이 잘 돼가니까 곧 2800, 3000 찍을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어느 시세든 항상 뭐 거품이 끼든 진짜 수요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든 기업 실적이 좋든 가치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부동산 보면 가격이 거의 급등 사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집값 급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언론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급등하는 상품은 누구도 폭락을 경고하지 않아요. 자, 뭐 하다못해 코스피 2600일 때 자, 2200까지 떨어집니다. 기사 써봐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이 있겠습니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예전에 집값 비싸다고 막 하시던 분들도 자꾸 요즘 바뀌어요. 조금 뭐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다. 자, 이게 급등이 좀 5월
상승이 오랜 기간 장기가 되면은 이젠 얘는 하락하지 않고 항상 오르기만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서울부동산이 제일 그래요. 자, 2013년부터 정확하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해서 2018년까지 거의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구간 어쩌다 한두 달 정도 있었죠. 대부분 상승 구간이었어요. 자, 작년에도 두 번의 급등 시기가 있었죠. 자, 파리부동산 대책 전하고 그리고 겨울 시기에 급등 시기가 있었고요. 자, 지금도 다시 재급등 시기에서 8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급등 시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오르다가 잠깐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가 오르다가 빠졌다가.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빠질 때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왜? 다시 오른다는 경험 때문에 비트코인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거예요. 자, 지금 부동산 이렇게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가 많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 자, 지금 8월 20일까지 등록된 건 보면 7월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자, 7월, 8월 지금 집값 급등하기 전이고 집값 급등 초반인데도 오히려 가장 최저점인 거래량을 지금 유지하고 있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자, 보세요. 입주 급증하는데 집값 더 뛰어. 거꾸로 가는 서울 주택 수급.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고 집값 양극화 단부권 지속될 거. 자, 강남 불패 넘어 서울 불패 조선비즈. 정부가 서울 집값 불질러 올 한 해 20% 이상 오른다. 자, 부동산 시장 규제 누른 호재 서울 집값 더 올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오를까라는 기대감을 언론에서 자꾸 불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만 살펴보면 이게 집값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경제에 관심,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집값 거래량 급락이 왜 나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장 서울이 거래량이 적었을 때가 2018년에 월 평균 5천 건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7만에서 8만 건 이하. 그래서 월 평균 한 6천 건 이하, 6천 건에서 7천 건 이하는 부동산 침체기라고 봐요. 그럼 벌써 5개월 넘게 지금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경고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왜 안 살까요, 사람들이? 왜 안 사겠습니까? 이미 너무 올라서 못 산다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자, 2014년에 7억 하던 강남 부동산은 7억 5천 하던 게 지금 15억 합니다. 자, 살 수 있어. 이건 뭐 투자로 그래 산다 칩시다. 뭐 15억짜리를 전세 한 9억 받고 내 자본 4억에 대출 2억 끼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다 빠져나가고 실수요만 남았는데, 실수요자가 이 15억짜리 들어가려면 적어도 내 자본 10억은 있고 여기에 추가로 5억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 근로자 가구, 도시 및 도시 근로자 가구. 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10분위 월 평균 소득을 비교해 볼게요. 자, 2011년에 가장 높은 10분위 소득이 869만 원이었고요. 2017년 4분기에 1,005만 원이었습니다. 한 130만 원 정도 올랐죠. 자, 6년 동안 한 13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럼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오른 거냐? 16%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건 실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소득층에 대한 능력이 올랐다? 얘네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나서 갑자기 고가 주택을 막 사들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득은 크게 변동이 안 했는데 집값만 급등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집값 급등 뭐가 시켰을까요? 이 사는 사람들은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고가 아파트를 어떻게 사고 팔고 그렇게 가격을 올렸을까요? 최근에 급등한 건 빼고서라도 강남 아파트 현재 9억짜리 아파트가 18억 됐잖아요. 그 전에 하더라도 15억, 16억대 거래 많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결국엔 가계부채, 다 부채가 만든 집값 급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택 살려는 사람들이 대출 끼고 결국엔 가격을 다 올려놔 버렸더라.
그러면 이게 바로 진정한 부동산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가계부채 여기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합쳐보면 한국이 가계부채 굉장히 높은 수준, 위험 수준 중 한 곳이에요. 아시아 중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고하는 언론 거의 없죠. 아까 보셨잖아요. 서울 집값 뭐 고삐 풀렸다 올렸다 이런 얘기만 할 줄 알지. 뭐 지금 이게 급등을 해서 나중에 폭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자가 손해를 볼 거란 얘기는 거의 안 한단 말이죠. 물론 이 부동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도 그렇고 과거 2600포인트 코스피가 찍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 더 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물론 부동산 급등을 위해 부동산 더 급등할 수 있어요. 지금 강남 아파트 신축 아파트 23억이잖아요. 이게 뭐 27억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뭐 26억 하나 한강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뭐 32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뭐 올라갈 수 있어요. 호가 기준으로 다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 부동산 급등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호가 올려보는 건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죠. 자, 당연하죠. 호가가 올렸는데 야, 이거 버티는 것도 한두 명이죠. 전체 한 동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개인데 다 같이 단합하겠습니까? 이거 다 팔릴 때까지 어떻게 단합을 하겠습니까? 중간에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거래량이 안 따라오는 급등은 결국엔 허상일 뿐이다. 그럼 이 거래량을 어떻게 늘릴까요? 그건 결국엔 간단해요. 자,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이 갈 데가 없이 결국엔 부동산을 쏠리게 하면 돼요. 부동자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하면서 자, 지금 서울 지역 투기 과열 지구하고 투기 지역이 대부분 묶여 있고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대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나 다 지금 제한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강남 지역일수록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 대출 규제도 풀어줘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및 유예 및 폐지를 하면서 자, 양도세 중과 이건 뭐냐면은 집으로 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 집만 살라는 얘기지 그 외에 돈 뭐 집 한 채 더 사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요것도 폐지하면은 투자자본이 더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대규모 공공 분양하고 공공 임대 사업 중지를 하면 돼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00만 호 1년에 25만 가구씩 공급을 하겠다. 아파트 1년에 필요한 주택수가 33만인데 자, 여기서 아파트가 필요한 게 한 25만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공공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걸 폐지하게 되면요, 정말 홍콩이나 중국처럼 집값 급등시킬 수 있어요. 서울 지역 이 대규모 공공분양 공공임대 폐지하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오래된 아파트도 전부 다 재건축시키면서 신축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게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면 집값 급등해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맞으면 다 급등을 한다.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 아파트 30억대, 뭐 심하면 40억대 아파트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금리 유지 당분간 안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고용률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한국은행에서 이 고용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고용률하고 물가 상승률 두 가지만 봐요. 걔네들은 가계부채 급등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봐요. 그런데 지금 하도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미국에서 지금 국외에 있는 위기들이 약간 지금 조정은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8월 말에 있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8월 말,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로 미뤄진다는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땐 반인데 아마 이거 통계청 발표 나고 나서 실업률 통계 발표 나고 나서 아마 10월로 다 미뤄지는 분위기예요. 자, 이것이 깜짝으로 발표될지 안 할지 좀 여러분들 보여야겠지만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금리 기준은 끝났어요. 예, 어떻게 하든까지 2%까지는 그냥 올릴 거고 기준금리 그 이상은 어떻게 할지는 좀 그때 정책에 봐서 봐야겠지만은 자, 지금처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은 제가 볼 때 이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9월에도 올릴 거고 12월에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사정없이 올려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정없이 올리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안 나가는 걸 버틸 수 있을까요? 한국은 자금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한국 위에 주변 국가, 동남아 국가들에서 나가면서 그게 위기가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금리 기조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요. 자, 두 번째, 대출 규제 완화 해주겠습니까? 이거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이거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안 해줍니다. 지방도 지금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양도세 중과제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힘들어요. 자, 이거 2번, 3번 그리고 5번은요 정권 바뀌기 전에는 하늘에 두 쪽 나도 힘들어요. 근데 4년 뒤에 지금 그 보수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어 보이세요? 없죠. 10년은 가겠죠. 자, 그래서 거래량 살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 없는 집값급등이 결국엔 허구더라. 자, 그러면은 부동산 폭락에 필요한 조건들 다시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 물론 이거 지금 큰 영향은 없어요. 자, 두 번째, 입주 물량. 경기도하고 강남권 언제부터? 경기도 지역은 지금부터, 자, 올해 이미 많이 시행이 돼서 경기도 지역은 벌써 9개월 연속 집값이 급락을 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의 집값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자, 강남권 앞으로 2년 2개월 동안 무려 35,000 가구가 3개 구에 입주가 몰려있더라. 자, 이 35,000 가구 최소한 못해도 전세값 4억 정도 할 텐데 평균 전세값 4억, 입주하는 금액은 보통 10억 정도 하는데 이 35,000 가구를 이 금액이 다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죠. 자, 얘는 흡수하더라도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전세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급매물을 증가시킨다 이거죠. 자, 세 번째, 규제 강화. 자, 안 그래도 강한데 지금 더 강하게 한다 그랬죠. 지금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투기지역 확대. 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임대주택 확대, 뭐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대규모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 공급. 자, 지금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이제 저가 주택도 계속 공급이 될 것이고, 이제 과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공분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기존 주택 안 보고 다 신규 주택만 본다는 거죠. 신규 주택을 보거나 자금 연령이 안 되면 그냥 공공임대로 들어가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현행 부동산 규제 유지한다. 이 규제 유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거래량 이미 지금 있는 규제만으로도요 투자 수요는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새로 들어오는 투자 수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집값 급등 왜 일어나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비싸게 한번 받아보려고 호가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짝짝꿍해주고 거기에 다주택자들이 띄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비싸 보이는 거죠. 그 와중에도 던지는 사람은 있는데 제가 볼 땐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볼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였어요. 뜨거운 손 현상.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이전에 던진 슛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면 관중들은 다음 슛 역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이게 부동산에서 지금 딱 맞아요. 자, 2012년부터 계속 부동산이라는 선수가 슛을 던졌는데 계속 성공하면서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볼 때도 지금 급등하니까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슛의 성공 확률은 변한 것이 아니며 확률은 여전히 50대 50일 뿐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놓고 집값 부동산 폭락한다 그러면 와 폭락론자다. 야 공포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어떤 상품이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급등한 상품은 없어요. 다 한 번에 큰 조정은 있게 돼 있어요. 자, 대한민국 여러 가지 지금 오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자, 공급이 부족했고, 두 번째 저금리 기조고, 세 번째 규제가 다 풀렸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는데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믿는 것도 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계속 말씀드리냐. 누군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집 사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2012년, 2013년에 집값 바닥 찍었을 때 왜 안 샀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값 4년 동안 거의 똥값이 됐는데 왜 그때는 떨어지고 왜 그때는 왜 떨어졌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기에 금리하고 규제가 양옆에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추천과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가 아파트 가격을 더 싸게 만듭니다.